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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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하세요. 어, 노무사 졸린 눈입니다. 어, 인사를 잘하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까지 인사를 잘하자라는 이름으로 인사 노무 관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었어요.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강의를 다 끝냈죠. 끝내고 시즌 1도 다시 작업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사를 잘하죠. 어쨌든 진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원 강의처럼 기본 이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심화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했는데, 음, 온라인상으로 이제 그런 걸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도 좀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원의 몫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담당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온라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방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선상에서 최대한 어, 과목적으로 이렇게 좀 넓혀서 도움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었던 내용들 가지고서 이제 경영학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끝나고 나면 또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과목을 또 하게 될지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는 사실 자료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음, 인사를 잘하자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빨랐었어요. 빨랐는데 경영학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번에 올라오고 다음에 올라오는 기간의 텀이 좀 약간 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음,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목차 보시면 왜 안 넘어가?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씨 왜 이래? 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이 경영과 경영학에 대한 내용,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관점이 있느냐, 경영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상과 연구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무엇인지, 경영 활동이라는 게 뭔지, 경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빨간색을 이게 빨간색이 눈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경영과 경영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개념 및 관점. 자, 경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하는 데서는 이 자원의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이 욕구를 충족하려면 뭔가 자원이 많아야 돼요.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힘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자원이 다 갖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욕구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불균형이 결국
인간들로 하여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욕구를 충족하는 게 인간 행위의 목표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인간 행위는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재화를 생산할 것이냐, 소비할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즉 효율적인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자원들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생산하고 소비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선택들을 강요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생존하고 보다 더 나은 삶 비만이야.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리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이 경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데 아니면 기업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뭐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내리게 되는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의사결정의 과정을 기준으로 이 경영을 바라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분야의 의사결정을 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의 종류가 어떤 수준의 의사결정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걸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의사결정 과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건 이제 일반적인 관리 활동인데 의사결정을 할 때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경영의 관리 활동은 계획을 세우고 뭔가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조직하고 뭐 자원을 모으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위치로 이렇게 배치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직화의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일하는 기계, 사람, 뭐 자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여기 쓰임새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휘 활동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뭔가 잘못됐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이런 통제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기준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눈다는 거죠. 계획과 조직화, 지휘 혹은 조정, 그리고 통제 이런 활동으로 본다는 겁니다. 읽어보면 계획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가자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잡는 이런 활동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화, 오거나이징은 이 목표를 정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거에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기술적 자원, 정보 자원을 조달하고 배치하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휘의 과정은 자 준비가 끝났어요. 계획을 세우고 조직화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이제 실제로 이제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휘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제 활동은 목표나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잘 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통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의사결정 분야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의사결정 분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역의 의사결정을 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영역이라고 한다는 거는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원료를 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분야다. 뭐 인사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 분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업의 활동들은 일단 큰 게 자원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구매죠. 구매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이런 주된 활동이 있고, 그거의 지원적인 활동으로 뭐 돈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재무 활동, 인사 활동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먼저 구매 활동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구매 활동 같은 경우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자원을 조달해서 적시 생산, 적시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조달 관리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 활동은 만드는 거죠. 자원을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색깔이 큰지 모르겠네요. 이 굵기가 너무 굵어서 줄이려고 하는데 안 되네. 그 다음에 판매 활동은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으면 이걸 판매해야 되잖아요. 고객들한테 줘야죠. 근데 주면서 그냥 있는 거를 파는 이런 것이 이제 과거의 어떤 경영 활동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우리가 만든 걸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도록 준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는 제품을 팔았다고 하면 지금은 만족을 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관리 활동을 판매 활동 또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 활동,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계획하고 조달하고 운용하는,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그걸 어디에다 이제 투자할 거냐, 이제 이런 거죠. 어디에 입금시킬 거냐. 뭐 이런 재무 활동. 그 다음에 인사 활동, 종업원의 채용, 교육, 배치 등과 같이 기업 경영 활동 중에서 조직 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관리 활동을 인사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경영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 구매가 잘 된다, 생산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딱딱 잘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 분야들은 서로 독립된 게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서 기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결정 종류를 가지고 본다면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의사결정의 이제 범위를 가지고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높은 차원의 보통 그 기업의 CEO나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거는 주로 이렇게 기업이 추구할 장기적인 목표, 또는 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체 자원 조달이나 배분, 이제 이런 경영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이 이제 있다는 거죠. 최고 경영층에서 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 단계에서 관리자들이 하는 의사결정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최고 경영층에서 기업이 추구할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이 설정되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주로 중간 경영층의 업무 활동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일을 하면서 정의된 세부 분야에서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주로 하부 관리자들의 업무 활동, 이런 것들을 일상적인 의사결정 활동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범위로 따지면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주로 이제 아랫단에서 하는 활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관리자들이 하는 활동, 그 다음에 위에 최고 경영층이 하는 활동이 이런 전략적인 의사결정 활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에 대한 앞에 그 세 가지 관점 있잖아요.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어딨어?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종류로 보는 이런 관점들은 어느 한 부분을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는
의사결정 과정으로는 계획, 조직과 지휘, 통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분야로는 뭐 구매, 생산, 판매, 재무, 회계, 인사 뭐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의사결정 종류로 본다라고 하면 전략적인 의사결정, 위에서 하는, 중간에서 하는, 하단에서 하는 이런 의사결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매해서 어떤 계획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근데 이게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낮은 중간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다. 혹은 구매에 대한 통제 활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영학이 어떤 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 무엇이냐를 보면요. 최근에는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조직으로 다 많이 퍼졌죠. 그래서 거의 모든 조직체로 이 경영 마인드가 확산이 되면서 경영이나 이 경영학의 대상이 기업의 테두리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뭐 영리 조직 또는 뭐 학교, 병원, 교회 이런 비영리 단체조차도 다 경영 마인드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을 연구하는 데서는 주로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할 때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계획 측면을 연구하기도 하고 조직화 측면을 연구하기도 하고 지휘, 조정, 통제 이런 관리적인 활동들을 이제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그 분야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구매, 생산, 뭐 판매, 인사, 재무, 회계,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뭐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경영학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느냐? 이거 이제 주로 이제 그 경영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할 내용인데 그냥 오늘 얘기는 따로 뭘 기억하시기보다는 그냥 아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는 걸로 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경영학의 연구 방법. 일반적인 연구 방법론은 관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역적인 방법,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뭔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모형을 조작해가지고 조작하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모형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형에 따라서 관찰하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을 추론해내는 그런 방법론이 있고요. 연역적 방법은 그다음에 이제 귀납적 방법은 관찰된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공통점을 추려서 일반화시키는 이런 귀납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방법으로 직관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비판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명제에서 출발해가지고 경영학의 연구 대상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방법이긴 한데 부정확하고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겪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택적인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중심적 관찰 이런 오류들을 범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방법 이제 활용하는 거죠. 과거에 주장됐던 어떤 근거 있는 학설이나 주장을 연구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실험적 방법. 그래서 경영학의 어떤 이론적인 학문 성격보다는 실천적인 학문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영향 변수를 통제한 이런 실험을 가지고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실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좋은 반응들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써먹어봐야겠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를 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이제 집단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연구 대상을 정하면 그 집단에 대해서 그 집단의 구성,
그리고 분포 특성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형적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설명하거나 이제 표현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해 가지고 그 모형을 근거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사례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죠. 사례를 가지고 그 사례에서 나타난 어떤 공통적인 사실들을 추출해서 일반화하는 연구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기업은 뭐고 경영 활동이라는 게 뭐고 경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기업의 역할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이냐? 자, 전체 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걸 보면 보통 경제학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 기업이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요게 이제 생산자로 많이 나오죠. 소비자들이 있고. 그래서 기업은 생산 조직체예요. 그래서 투입 자원의 변환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자원이 투입이 돼서 제품으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제품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개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제품 시장 그리고 원료 시장, 원재료 시장 이렇게 두 개로 많이 나누죠. 그래서 제품 시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공급자고 이게 이제 개인들이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조달 시장에선 이 소비자가 개인들이 공급자가 되고 기업은 소비자가 되는 거죠. 원재료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원재료를 받아서 제품화하고 그래서 이 수익을 획득하는 거죠. 이 수익을 획득해서 원재료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뭐 개인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가게에 수입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제품을 소비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이런 과정이 되고 그래서 소비자와는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 증권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이런 관계가 되고 국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기업은 전체 경제 안에서는 이제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원재료 조달 시장에서의 소비자 역할, 그리고 제품 판매 시장에서의 공급자 역할, 그리고 국가에서의 어떤 세금의 주체, 자본 시장에서의 투자자,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할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이라는 게 이제 원래 어떤 걸 정리할 때 그냥 공급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경영에서는 뭔가 이제 좀 세련된 표현들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는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효과적이고 혁신적이라는 거 기업의 역할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욕구를 충족하는 역할이 기업에 중요해지고 더 혁신적인 것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들이 기업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서 창출된 부를 가지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을 구성원들로부터 획득한다는 거죠. 앞단에서 조달 시장에서의 소비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생산의 투입 요소로 이용하는 역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 또는 국가 구성원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한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이 제품을 판매해서 화폐를 얻는 거죠. 수익. 그리고 자원의 투입에 따라서 이제 화폐가 나가는 거죠. 비용.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수익하고 비용을 보면 수익은 뭐가 제일 좋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비용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이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한 유입에서 유출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 그걸 우리가 이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를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는 겁니다. 기업의 의의와 필요 자원. 그래서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의냐? 기업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정의할 수 있을까? 자, 기업은 하나의 조직이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죠. 그렇다면 기업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조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보면 일반적인 조직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그런 인간 집단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조직의 하나인 기업은 이 인간 집단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가 어떤 목표? 이윤창출의 목표. 이윤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이 체계적인 구조를 갖췄다. 근데 어떻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요 사람들이 요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그런 조직을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어떤 구조를 갖춰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면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원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 자원.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물적 자원들, 자본, 토지, 설비,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수행되던 어떤 기업의 기능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이 점차 거대화되면서 이제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자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경쟁 우위를 위해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정보 자원들.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국가정보원에 있는 뭐 이런 그런 정보가 아니고 점차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 외에 시스템 자원, 기술적 자원,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업은 어떤 형태들이 있느냐? 이거 이제 상법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겁니다. 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 뭐 작은 것부터 이렇게 보면 한명회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채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요거를 중심으로 보통 기업을 많이 구분을 합니다. 상법에서는. 그래서 이 채무에 대해서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직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대라고 하는 거는 요 사원 중에 누군가가 채무가 있으면 같은 사원이 같이 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 책임, 얼마건 다 진다. 모든 채무를 다 진다. 그래서 이런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인적 회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사원이, 그래서 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회사의 종업원 이런 게 아니라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성원. 근데 그거를 법에서는 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원 각자의 신용이 채권자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이제 약간 요거보다는 좀 느슨하죠. 그래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연대가 아니라 그리고 무한이 아니라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금액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런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그런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합니다. 자, 즉 영업자인 무한 책임 사원과 출자자인. 영업자로는 이 사람이 어쨌든 회사를 다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외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이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의 결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출자된 자본에 대한 영업이나 운영은 무한책임 사원이 수행하고, 지분 참가했던 유한책임 사원은 기업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회사에 출자했던 그 출자 자본에 대한 감시권만 가지고 경영 활동의 결과 발생한 그 이윤, 요 출자한 금액에 대한 이윤만 배분을 받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유한회사만 있었어요. 유한회사만 있었는데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간접책임 그리고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는 기업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한명회사와 같은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한명회사 요런 대외적으로는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서 출자 금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니네끼리는 안에 있는 그 사원들끼리는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근데 밖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각자 출자했던 금액만큼만 유한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뭐 이제 지식산업, 뭐 전문 서비스업, 뭐 사모펀드 회사,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는 유한 책임만 지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변종을 수용할 필요성이 생겨서 개정상법에서 2011년에 도입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입니다. 1인 이상의 간접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원 총수를 50인 이내로 제한했어요. 그래서 소규모 기업을 전제로 각종 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개정상법에서는 각종 제한 규정을 철폐해서 유한회사를 좀 많이 이렇게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규정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유한회사는 이제 주식회사보다는 조직이 많이 단순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주식회사 형태를 보면요. 주식회사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형태죠. 그래서 자본금이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이 된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으로 주식을 나눈 거예요. 일정 금액의 주식으로 그걸 이제 몇 주를 할 거냐는 이제 다르지만 한 사람이 가지는 한 주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자자인 주주는 자기가 인수했던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니까 주식가가 얼마냐? 라고 하면 내가 10주 할게. 그러면 주식값 곱하기 10주.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출자 의무를 지고 이 주식은 또 유가증권으로서 양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증권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고 하면 어떤 사람이 계속 출자자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기업 형태 중에서 이게 이 유가증권이니까 주식이 유가증권이니까 내가 저걸 사도 누군가한테 팔면 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특징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의 증권화 제도다. 그러니까 자본을 증권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자라고 하는 게 모두 균일한 주권으로 분할이 되고 그걸 표시한 주식이 발행된다. 그래서 주주는 이 주식을 통해서 출자 의무를 지고 출자자로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주식 자체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주주들은 모두 유한 책임 사원이어서 출자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유한 책임이다 보니까 자기가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다. 주주의 개인 재산과 주식회사의 재산은 구별이 된다. 이게 이제 유한 책임 제도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오너 기업들이 많긴 한데 이것도 보면 오너로서,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개인, 그리고 경영하는 경영자로서의 개인은 분리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도 한다라고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출자한 사람이 다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다. 자,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다수이고 그 전부가 유한 책임 사원이고, 그래서 주식의 매매 양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주주의 지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촉진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자한 사람은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에 대한 배당 권리를 갖는 반면에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경영 활동을 스스로 책임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이제 어떤 대표적인 기관들을 보면요, 가장 큰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입니다. 주주들이 다 모이는 회의죠.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소집 시기에 따라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기총회에서 저기 주식 배당금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신규 그 이사 어떻게 선임할 거냐, 감사 어떻게 선임할 거냐, 이런 것들 많이 결정하죠. 그리고 임시총회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소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그 주주들의 어떤 의결권을 몇 분의 몇 이상이 이제 요구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회사의 기구나 업태에 관한 사항, 제조업을 하는데 증권을 뛰어들어 보겠다, 이런 걸 결정한다든지, 이사와 감사의 선임이나 해임, 정관의 변경.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식회사에서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회사의 법, 내부의 법, 이거를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법을 바꿀 때, 정관을 변경할 때, 혹은 업무 운영의 적정화와 주주 이익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의결한다. 그 다음에 이사회는 매번 이 주주총회를 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부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사들로 구성되는 어떤 상설기관을 두는 거죠. 그게 이제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사회는 주주를 대표해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중요한 견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경영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사가 통상 경영진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사장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이사들도 무슨 전무, 상무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견제와 감독의 업무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부터 이사회가 경영진과 똑같은 인적 구성을 갖고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감시도 못하고 견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은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간단히 볼게요. 대표이사.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상설 기관입니다. 대표이사라는 게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에요. 기관. 그래서 대표이사라고 하면 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사람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반드시 두어야 되는 집행기관이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다. 대표이사의 자격이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어. 그래도 대표이사 여러 명 둬도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뭐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 상실, 사임, 위임의 종료, 이사회나 주총의 어떤 해임 결의 이런 걸 통해서 어, 임기가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도 마찬가지로 업무 감사권과 회계 감사권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인 상설 기관입니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 그러니까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필요적 상설기관은 아니다. 대신 이 감사위원회가 필요적 상설기관이 되겠죠. 감사는 주총에서 선임됩니다. 이사회에서 선임하지 못해요. 짜웅 할 수 있잖아요. 뭐 짝짝꿍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선임하고요.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까지이다. 그러니까 취임 후 3년 내에 결산이 있으면 그걸 하고 나서 정기총회를 해서 그 정기총회가 끝났을 때까지가 이제 감사의 임기라는 겁니다. 약간 좀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회계감사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사, 지배인 또는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을 할 수 없다. 겸직 못한다. 근데 전에 이제 이사 했던 사람이 겸직 안 하면서 감사를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흠이죠. 그래서 외부 감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회계장부 서류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주주총회에서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연대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활동은 크게 보면은 투입물이 들어와서 산출물이 나오는 과정이죠. 쭉 이렇게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적인 활동이죠. 원료를 구매해서 생산하고 판매, 마케팅하는 이런 활동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요소로서 활용하는 요소적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구체적인 뭐 의미를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요 중심이 되는 활동에 서브 역할을 하는 인사활동, 재무활동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시켜주는 연결적인 활동들. 그래서 정보처리 활동, 회계 활동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일련의 어떤 과정으로 하는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 관리적 활동으로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지? 지울 수 없나? 에이, 말죠 뭐. 그런 거고요. 이제 하나씩 보면 자, 여기 업무적 활동은 요소적 활동, 과정적 활동, 연결적 활동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냥 근데 뭐 구체적인 의미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소적 활동은 요소에 대한 활동이죠. 그래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조달하고 활용하는 인사활동,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투입물이 들어가서 산출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적인 활동들. 그래서 얻어진 자원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구매활동,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활동, 판매하는 마케팅활동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로 시스템화하는 요소적 활동과 과정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들 활동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정보 처리 활동들, 그러니까 정보 활동이나 회계 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 활동, 요거는 이런 업무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저런 활동들을 어떻게 계획할까? 각각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이런 활동들 각각에 대해서 요 활동 전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 통제할 것인가 그런 관리적 활동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달된 인적 자원이나 자금이 기업의 활동에 선택적으로 배분 결합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배분과 결합된 상태를 확인해서 조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 뭐 자금, 어떤 생산의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해서 배분하고 결합시키고 그게 잘 됐는지를 뭐 검토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관리적 활동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적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이제 이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처음에 기업의 관리 활동에 대해서 보통 어, 5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누구였더라? 생각이 안 나지? 잠깐만요. 앙리 페어리죠. 앙리 페어리 기업의 경영 활동을 뭐 6가지로 분류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관리 활동인데 이 관리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관리 활동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다른 많은 학자들이 이 관리 활동, 이 관리 과정을 이제 다시 이제 재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꼭 이제 그렇지는 않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어, 거기서 이제 그 조정 부분은 요 지휘 부분에 넣어서 보통 이렇게 4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기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거냐 하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자 계획을 세우고 목표가 수립되면 이제 이걸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원을 활동에 배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조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이런 자원들이 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결합시키는 이런 과정도 조직화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휘 활동은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보상 체계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보상 체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종업원 간의 뭐 어떤 갈등 이런 것들도 풀어주고, 의사소통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리더십 뭐 이런 것도 이제 더 키우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지휘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걸 다 하고 나면 활동의 결과를 확인하고 목표에 미달이 됐으면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은 이제 통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의 수립, 조직, 지휘, 통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연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조직과 지휘, 조정, 통제가 되면 다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관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적 활동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앞에 나왔던 얘기가 뭐 동일하니까 구매 활동은 어,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 중에서 원재료, 기계, 설비 이런 물적 요소를 마련하는 활동이고요. 인사 활동은 노동력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기업의 생산 과정에 적합하게 하고 생산 단계에 배치하는 활동이다. 재무 활동은 생산 요소의 확보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활동이다. 마케팅 활동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구매하게 하는 활동이다. 회계 활동은 이해관계자에게 회계 활동은 정보의 전달이에요.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주주, 채권자 뭐 이런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기업 활동이 수행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계량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기록 전달해서 의사결정을 도모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회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경영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체 조직 혹은 조직체의 기업 전체에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운영 활동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기업 구성원들의 세부적인 활동을 조정하고 부분 조직들이 기업 전체의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 한 사람을 경영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영역이나 어떤 부분, 분야에서 그 전체 그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런 사람을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형을 보면 뭐 분류하는 방법들은 많은데 보통 이 경영자들을 최고 경영자, 뭐 중간 관리자, 하위 관리자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위계 질서, 하이라키라고 하죠. 어떤 위계 질서 또는 의사결정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를 가지고 보는 구분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최고 경영자라고 하면 기업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회사의 방침이나 비전을 제시해서 기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CEO, 뭐 COO, CFO,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뭐 치프, 대빵이죠. 혹은 오퍼레이팅에 대한 대빵, 뭐 파이낸셜에 대한 대빵, 뭐 CFO, 뭐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들은 이제 위에서 수립된 그런 전략적인 목표나 뭐 부분 조직이 추구할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단에 정의된 업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영층을 중간 관리자라고 하고, 하위 관리자들은 이제 현장이나 어떤 하단에서 기술적인 업무 수행에 관련된 능력을 갖추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위 경영자, 하위 경영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경영자라고 하면 뭐 이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은 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고요. 중간에서는 관리적인 의사결정, 하부에서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키울까, 인사관리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실무에 대한 거, 뭐 여기서는 뭐 의사결정에 대한 거, 뭐, 뭐 관계에 대한 교육,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왜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어떤 발전 과정, 그러니까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경영자의 유형도 이제 달라진다. 분류해보면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 경영자 많죠. 기업을 소유하면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작은 기업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전문 경영자는 있는데 실제는 소유 경영자인 뭐 이런 회사들이 많죠. 대기업들도. 뭐 삼성도 그런데요. 자, 기업을 소유하면서 직접 경영에 참여해서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경영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경영자. 기업 설립 초기에는 소유 경영자가 기업을 직접 운영하지만 점점 커지면 기능이 방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경영자를 보조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내부 승진된 임원들, 예를 들면 뭐 인사에 대한 책임자, 그다음에 뭐 재무에 대한 책임자 이렇게 이제 두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 기업의 경영하는 전문화되고 사실은 뭐 좀 친기업적인 어떤 그 노동 법학에서는 이 전문 경영자들을 어떤 스페셜리스트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고도의 어떤 어려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걸로 존중해야 돼서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경영 의사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독립성을 주어야 된다. 법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법학자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경영자들, 경영 환경이 전문화되고 대규모화된 자본이 필요함에 따라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로 진화해 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기업 경영 임무만 수행하는 그런 경영자를 전문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경영자들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느냐? 자, 주된 능력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알아야 의사결정을 잘하는 거죠. 업무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정에 대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전문 기술도 있어야 된다. 분석적인 기술, 관리적인 기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의사결정에 따른 위험 요인들을 분석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기업에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분석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눈치? 그러니까 또는 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분석적 기술이라고 하는 건 직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리적 기술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경영활동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아까 관리활동에 대한 기술이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애티튜드 태도 면에서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질 측면에서는 기업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전사적인 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왜?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 잘못하면 완전히 기업이 막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영을 잘 하려고 하면 자원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잘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앞을 바라보는 능력,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글로벌 기업 환경, 그러니까 글로벌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이 환경 변화, 여기에 잘 적응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적응을 해야 조직이 변화에 이렇게 잘 순응해서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경영자들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잠깐만요. 에잇, 안 되겠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경영과 경영학의 기초, 그러니까 경영이 뭐냐, 경영학은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주된 연구 대상이 이 기업, 경영 활동, 경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그냥 잘 들으셨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경영학의 발전 과정과 경영 환경, 오늘 얘기보다는 다음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요. 다음 시간은 이 경영학의 발전 과정과 경영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